네, 네,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고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2022년 4월 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6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페트라스 아피아누스가 관측하였던 해성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행성에 대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해성의 꼬리 그림자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혜성의 꼬리가 왜 태양의 반대쪽으로 드리워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 페트루스 아피아누스는 자신이 관측한 그대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혜성의 태양풍으로 인하여서 그 수증기와 또 이 안의 기체가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렇게 혜성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5세기 유럽인들이 믿었던 청동스를 잘 보여주는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고 그 위로 층층이 달과 또 해와 별들의 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층에는 신과 그의 천사들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539년에 페트라스 아피아누스는 황제들의 천문학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투명한 천국, 또 최고의 하늘, 신과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를 이렇게 사파와 또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우주관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부를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0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는 1496년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그리스의 철학과 천문학을 연마하였습니다. 1500년 11월 로마에서 천문학자들과 월식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는 신학자로 1512년에 성직자로 임직을 하였었습니다. 우리 교재 10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루터파의 수학자인 네티쿠스는 1540년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첫 번째 해설서라는 책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는 사제로서 외부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했었는데 이 루터파의 수학자인 네티쿠스가 이 코페르니쿠스를 만나고 그와 함께 나누었던 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에 대한 첫 번째 해설서라는 짧은 책을 발간하였던 것입니다. 1539년에 직접 코페르니쿠스를 찾아가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이 옳고 또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연구와 또 그의 업적에 많은 지지와 격려가 되었던 것에
분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1600년경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는데 1600년 2월 17일 종교 재평 결과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화형에 처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형 이유는 무한 우주론과 지동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까지 알려졌던 청동설이 아닌 그가 지동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또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의 체계를 혼란시켰다는 이유로 그는 온갖 신문을 받고 또 고문 끝에 결국 화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받는 8년 동안 그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오해들과 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규전론과 이심원이라는 이론을 봉헌하여서 이 천동설을 옹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의 10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전론을 도입하여 설명한 행성의 궤도 운동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꾸면 훨씬 간결한 천문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 109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였던 지동설은 처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로코스가 이미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이 이렇게 오랜 기원을 갖고 있음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려 1800년이 지나서야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반장. 네. 네,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세의 사람들은 또 고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천동설을 신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동설이 최근에 또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원전 3세기에도 지동설이 나타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지동설이 옳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동설이 왜 이 중세와 고대에서는 이 지동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한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재 학생이 외국 대학을 이렇게 처음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에 어, 그 대학을 선택한 것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뭐 여러 선택의 그, 이 아닌 김현재 학생이 가장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 대학을 선택했겠죠? 저는 부모님이 많이 원하셔서 네,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부모님과 또 현재 학생이 이제 동의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 상황들과 또 여러 여건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감당하기가 또 이런 하에서 또 내가 행복해지거나 또
장래에 대한 소망이 더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이제 중단하고 우리 백석대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처럼 사람은 한 번에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와 또 이런 여러의 좀 방황을 거친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또 특기에 맞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이 지동설과 그다음에 총동설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세까지는 청동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합리성과 또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동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그것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청동설을 주장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0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김현재 학생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 110페이지 5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패러다임은 미국의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새롭게 제시되어 쓰여진 개념인데 한 시대와 또 한 지역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대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 지역 사회나 또 한 집단이 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 체계의 문제점과 또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의 사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해 보면 먼저 전과학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회에 통용되어지고 있다가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게 되어지고 또 이름으로써 이제 과학이 발전되어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 과학 혁명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현재 학생은 우리 지금 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차,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를 많이 타고 있죠. 네, 자동차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많은 이득들이 있습니다. 빠르고 편하고 또 신속하게 거리를 이동해주고 또 여러 물류들을 이동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던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경유차나 휘발유차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네, 네, 매연을 발생시키고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킴으로 인하여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점점 이 자동차의 대수가 늘어나고 또 사용 빈도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큰 대도시는 또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OM의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나 앞 세대는 이 경유차, 휘발유차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이제 휘발유차나 또 경유차가 아닌 새로운 차가 점점 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지요? 전기차. 네, 이제는 거리에서 심심찮게
전기자동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도 않고 또 소음이라든지 또 여러 고장들도 효과적으로 줄이는 이러한 이동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 10년, 20년 후가 되어지면 아마도 이런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 사회에서 전기 자동차만 남는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최대 단점이 이제 배터리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뭐 전기 자동차만한 또 이런 이동수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는 또 교체가 쉬운 또 오랜 수명을 갖는 이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아마 경유차와 휘발유차는 금방 또 이런 교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류가 왜 처음부터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발전하기 전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인류가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또 과정들과 또 여러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거쳐서 보다 안전하고 또 단점이 없는 이런 체계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학생이 그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미래로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현재 학생 지금 우리가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타고 있는데 또 뭐 리어 거를 끌고 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그 지게를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나요?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과학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 현재 학생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또 지난 과거는 미래를 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또 그 과거가 앞에 미래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또 어두움들과 또 슬픔들이나 또 힘겨움들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고 또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빨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재 11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루터의 반대 움직이는 마차나 보트가 앉아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주변의 땅과 나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태양과 달이 창공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점선술사인 것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함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어떤 기발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주위에 선전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유행병이다라고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반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루터뿐만 아니라 1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이런 새로운 천문학을 반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3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비난과는 달리 천문학자들이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1541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프리시우스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별의 운동과 주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계산에 단순화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지구가 움직이던 움직이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교를 설득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천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교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동설과 또 지동설이 이렇게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론이 되었다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고집하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교재 11장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 6장 워크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차에 할 워크샵은 지난 시간에 기초조사해왔던 우리 천문을 실제 관측해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 김현재 학생, 네, 네, 비록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이 화성을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나요? 저는 화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뭐 했었지요? 네. 저는 그 시리우스인가? 그거 시리우스 했었어요.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 별을 우리 석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명희 학생이 아까 화성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김현재 학생은 시리우스 별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시리우스 별을 직접 관측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나요? 네, 만약 보인다면 관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리우스 별을 관측한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별은 많이 사실 저는, 봤지만 그 별이 무슨 별인지는 구분하거나 이렇게 또 특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지난 시간에 조사였던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 그 별을 또 행성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그런 워크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워크샵 진행 방법은 지난 5주차와 마찬가지로 제목에다가는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번을 기재하고 또 여러분이 선택한 행성이라든지 달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다가는 자신이 선택한 행성을 관측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제 정보를 쓰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도시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천체 관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해입니다. 우리 이 천체를 관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에서 불빛 때문에 이 천체를 관측하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속이나 또 해외로 이 천문 관측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이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해는 최적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보면 근교에 천문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인천 쪽에는 좀 힘들지만 경기도라든지 또 강원도라든지 또 이런 충청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이 천문대를 검색해 보면 여러분 지역에서 가까운 천문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문대의 위치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 천문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이 천체를 관측해야 할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라 새벽이거나 한밤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 이동하여서 좀 더 광해를 피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 집 근처에 또 작은 산이라든지 뒷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을 관측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별들을 또 광해를 피해서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의 광해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반장은 광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잘 네, 모르겠어요. 광해는 도시의 불빛이 주는 이제 이런 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해는 물론 별을 관측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또 이런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 하는데 이런 도시의 불빛이 계속 내리쬐므로 인하여서 이 식물들이 스트레스가 높고 제대로 나무의 결실들이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나 곤충들에게도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광해에 대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불편하거나 또 관심이 없었던 광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광해가 인간에게 또 우리 사회에게 또 우리 천문 관측하는데 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를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필요는 없고 이 광해가 뭐 식물에 미치는 영향, 또 이 광해가 천문에 미치는 영향, 또 광해가 뭐또 동물에 미치는 영향, 또 광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창에 넣어보고 그 결과들을 한 두세 줄로 이 광해가 무엇이며 또 광해가 어떤 또 피해를 또 어떤 해로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줄 정리하면 됩니다. 어, 우리 반장이 광해에 대한 뭐 좀 이해라든지 또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네.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광해를 피해서 여러분 지역에서 광해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이제 이 천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 시리우스 별이라든지 또 행성들을 촬영하면 제대로 찍힐까요? 아니요, 잘 안 찍힐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폰이 이렇게 그 망원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이런 천문을 찍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창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천문 관측하기라든지 또 이런 촬영하기라고 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조작을 하면 이런 행성들을 잘 관측하고 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지금 단시간에 뭐 다 해서 어떤 뭐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노력들을 또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고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노력들을 했고 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라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다. 어, 8주차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다고 했죠. 네, 네,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줄까요? 좋습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우리 반장이 그, 그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하여서 우리 중간고사 주관식 1번 문제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주관식 1번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체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기, 전 시간에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등의 여러 워크샵을 실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워크샵에 어떻게 참여를 하였고 또 이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모든 워크샵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술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가장 어, 그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잘 했던 워크샵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제가 쭉 옆에 나열해 놓을 거예요. 참여했던 워크샵을 그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이 내가 이 워크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쓰면 돼요. 뭐 결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서 주관식 문제는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뭐 시험 준비를 따로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이죠. 네, 네. 우리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이번 시간 수업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출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 그 6주차 워크샵 여러분의 그 6주차 토론 게시판을 열어서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이름과 학번 또 관측하고자 행성을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광해에 대한 이해입니다. 광해가 여러분의 그 삶에 또 식물에 또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 광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조사해서 한두 줄, 두세 줄 정도 기록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근처에서 이 광해를 피할 곳이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뒷산이라든지 이것은 뭐 서로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겠지요. 그런 이 지역에서의 광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리서치 부분들을 뭐 한 줄 정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천체를 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뭐 팁들이 뭐 5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5개, 6개의 팁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이 내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팁들을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뭐 이런 천체 관측하고 촬영하기 유리하고 또 구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선명한 천체를 얻은 학생에게 좋은 학점을 주고 또 촬영을 못한 학생들에게 뭐 나쁜 학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 스마트폰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그 스마트폰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고 또 그, 불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 대신에 또 서로 거주 지역이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용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컨닝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해결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에 이 워크숍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6주차 과제를 수행하고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37명이 참여했는데 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고 해서 한 뭐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그 지역에 대한 광해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이라든지 또 천체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 결과들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